호주는 헌법으로 뉴질랜드를 자국 영토로 규정해 놓았고 두 국가의 국민들은 서로 상대국의 공항에 입국하면 자동으로 영주권 자격을 획득합니다. 두 국가의 국민은 상대 국가의 공립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가의 학생은 대학교에 지원할 때 국제가 아닌 국내 학생으로 취급하고 농산물 검역에 있어서도 서로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군대를 안자크군이라는 동맹으로 통합까지 했죠. 두 국가는 거의 같은 생활권으로 영어를 사용하고 주류 민족인 영국인들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같은 생활권을 넘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는 호주에 대한 뉴질랜드가 가진 이질감 때문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뉴질랜드와 호주에 상륙한 직후 영국은 두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호주는 1788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뉴질랜드는 1840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까운 것 같지만 실제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약 2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까지는 약 2299km입니다. 비행기로 약 3시간 20분 정도나 걸립니다. 즉 서울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의 거리와 비슷하죠. 중간에 어떤 나라도 존재하지 않기에 서로 가까워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먼 나라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연환경 조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호주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대륙으로 국토의 70%가 사막 또는 반사막으로 강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열대 사막과 초원 기후에 속하며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습니다. 식수는 주로 자연 강수에 의존하고 물 공급에 필요한 댐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와 반대로 뉴질랜드의 대부분은 산악지대이고 나머지는 평야지대이며 산간지대에는 빙하와 호수가 많고 강은 짧고 빠르며 경치는 웅장하고 물은 풍부하죠. 또한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인해 무성한 목초지가 많아서 자연 방목에도 적합합니다. 한마디로 뉴질랜드가 호주보다 사람에겐 더 살기 좋다는 말이 되죠. 물리적 거리와 자연 환경의 차이가 큰 이질감을 가져오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범죄자들이 보내졌다는 사실이 후에 밝혀졌고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죄수들이 탈출하여 정착도 했지만 당시 뉴질랜드 사람들은 호주는 범죄자가 갇혀있는 큰 감옥으로 생각해서 범죄자들이 사는 황량하고 혹독한 추위의 땅, 악랄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가진 주거 기피 대상이었죠. 반면에 뉴질랜드의 조건은 범죄의 이미지가 없고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인해 주거에 적합해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호주와 비교하면 뉴질랜드는 목가적인 낙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탁월한 자연 조건으로 경제적으로도 수익성 있는 해외 농장과 정원으로 간주되었고 호주에 비하면 뉴질랜드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땅이라고 여겼죠. 여기에 더해 호주 원주민 입지와 뉴질랜드 마오리족 입지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두 국가의 이질감이 증폭됩니다. 호주는 잔혹하게 원주민 대량 학살 정책을 시행해 원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났고 교회는 백인 우월주의가 사회 전반을 지배했었죠. 반면에 뉴질랜드에서는 1840년 마오리족과 영국이 와이탕이 조약을 체결했는데 내용을 보면 토지와 산림과 기타 소유물에 대한 마오리족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화적이며 법치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배의 특성상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는데 영어본과 마오리어본의 내용 오류로 주권과 양도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되어 1845년에서 1872년까지 무려 27년이나 지속된 마오리 전쟁의 원인이 됐고 이는 2,000명 이상의 마오리족과 700명 이상의 영국인이 희생됐는데 이 전쟁에 패한 마오리족은 토지를 몰수당해 1877년에는 뉴질랜드 법원이 이 조약을 무효 처리했었습니다. 이해굴하지 않은 마오리족은 주권과 빼앗긴 토지를 되찾으려 끈질기게 투쟁했는데 미국 인디언과
호주 원주민을 대학살한 영국 정부가 평화 공존으로 정책을 전환한 걸 보면 마오리족의 투쟁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할 수 있죠. 자존심 강한 마오리를 꺾을 수 없었기에 정부는 결국 와이탄이 조약법을 통과시켰고 재판소를 설치하고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대부분의 마오리인 집단에 총 10억 달러 상당의 보상이 이루어졌고 1974년 와이탄이 이날이 국경일로 지정됩니다. 이 조약을 통해 마오리 사람들은 백인들과 비교적 동등한 지위를 얻어 마오리 문화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죠. 호주 원주민과 미국의 인디언과는 완전히 다른 처지가 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 뉴질랜드 마오리족들은 뉴질랜드가 호주보다 인권이 높은 국가이며 그들이 국가의 주인으로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호주를 인권 후진국으로 생각했죠. 또한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스스로 지켜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 되죠. 따라서 뉴질랜드인들에게 그들의 국가는 호주와 매우 다른 나라라는 이질감이 고착됩니다. 경제적인 부분 또한 양국가의 이질감 형성에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원인을 살펴보면 19세기 중반 골드러시로 식민지 경제가 번성하기 시작해 분리돼 있던 식민지의 행정은 거래자 간 무역에 불편함을 느끼게 했고 이는 호주에서 식민지 연맹 운동이 부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호주주, 북부준주, 펜틀랜드주, 남호주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빅토리아주, 타즈메니아주가 오늘날 호주 연방으로 통일되어 하나의 호주가 됩니다. 그러면 뉴질랜드는 왜 합병되지 못했을까요? 거리가 너무 멀었던 겁니다. 호주 내륙은 육상 운송 수단으로 빠르게 물류 공급이 될 수 있었지만 뉴질랜드는 배 아니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류비에서 다른 호주 연방과 경쟁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 나라 모두 원자재의 중요한 수출국입니다. 무역 상대국이 늘어가면서 두 국가는 무역에서 경쟁적인 관계로 변모했죠. 예를 들면 90년대 후반 폴린 앤슨이라는 여성이 주도하던 백인 우월정당인 일국당이 백인 국가 호주라는 백호주의를 주장하며 백인 이민만 받아들이는 정책 도화를 부르짖었는데 아시아 이웃 나라들이 양고기 및 양털 수입국을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바꿔 뉴질랜드가 큰 이득을 취한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한국의 양꼬치 식당도 대부분 뉴질랜드산이죠. 이에 격분한 호주 국민들은 일국당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이런 맥락으로 뉴질랜드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이 호주와의 무역보다 훨씬 중요해졌고 주요 교역국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 아태국가로 인한 호주의 주요 수출국과도 겹치게 됩니다. 뉴질랜드와 연계된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화교가 현지 경제를 장악한 중국계 자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질랜드는 정치현실주의 차원에서 안보는 파이브 아이즈 구성원들에게 기대고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안미 경중이라는 말처럼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게 의존해왔죠. 하지만 한국은 바뀔 것 같습니다. 21세기에는 경제 세계화의 발전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양국가의 이득은 서로 충돌합니다. 최근 들어 뉴질랜드의 총리 저신다 아더는 중국과의 관계 증대가 주변국들과의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호주, 뉴질랜드의 관계 유지에 고민하고 있지만 자국의 이득이 우선인 현실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실제로 통합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